안녕하십니까. 대방전기통신학원의 이동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기능사 필기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저희 학원에서 뭐 이론 과정을 듣고 계신데 전기기능사 필기 같은 경우에는 뭐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테고,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뭐 지금과 같이 이제 동영상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전기기능사 필기는 대략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시고 이제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저희 학원 동영상 강의를 우연치 않게 지금 접하시게 돼가지고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기 때문에 제가 전기기능사 필기는 어떤 과목으로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기능사 필기 같은 경우에는 총 세 가지, 크게 나눴을 때 세 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전기 이론, 전기 이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전기전자공학에서 가장 기초를 이루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직류, 직류, 교류, 전개, 자개,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렇게 네 개, 직류, 교류, 전개, 자개, 이렇게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들로 이루어진 전기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전기 이론을 전기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전기 기기가 있습니다. 전기 기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전기적인 기기들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전기 기기로 쓰는 게 보통은 우리가 전동기라는 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꼭 이렇게 막 모터 달려서 전동기 돌리고 잉 소리 나고 이런 거 말고, 전기 에너지를 일 에너지로 바꿔주는 대부분의 전기 기기들을 통틀어서 어떤 이론적인 내용으로 이 전기기기가 이루어져 있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과목이 전기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기기의 뭐 대표적으로 직류 전동기, 직류 발전기, 발전기도 중요하겠죠. 발전기와 전동기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발전기는 뭐 운동 에너지나 다른 에너지를, 일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가 발전기가 되겠고, 전동기라고 하면 반대 개념으로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나 일 에너지로 바꿔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전문화시켜서 공부하시는 게 우리 전기기능사 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전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전기 설비에 관한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에 나오는 내용들을 주로 물어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기 관련 업무를, 전기 관련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용어 자체도 어렵고, 처음 보는 내용들, 뭐 처음 보는 이름들, 처음 보는 활용법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암기할 게 많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시면 제가 전기기능사 필기는 크게 이렇게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기준, 이렇게 세 가지 과목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면 문항수가 3분의 1, 60문제 중에서 3분의 1씩 배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봤을 때 소홀히 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기 설비 기준도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 요 강조를 드리고 싶고, 우선은 공부를 하실 때 이게 보면 여러분,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기기를 다루죠. 만들잖아. 이론이 있어야 기기를 만드니까. 그래서 이 기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무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설비 기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원칙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론, 기기, 설비, 이런 식으로 공부 순서를 잡고 가시면 됩니다.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거고, 학생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다 어려워. 물어보면 다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쉬운 부분이 전기 이론이 아닐까. 왜냐하면 전기 이론 같은 경우는 이해만 하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 전기 이론을 처음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공식이 많다 보니까. 수학적인 공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식도 많고
뭐 법칙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다 이해를 하고 외워야 하시는데, 여러분들 초중고등학교 때 처음에 수학 배울 때 뭐 이해하고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해하고 바로 뭐 그게 처음에 수업 듣는다고 학교에서 수학 시간을 배운다고 다 있게 되는 게 아니잖아. 맞잖아. 방정식 배웠는데 방정식이 뭐지? 뭐 이런 생각 들고, 로그 갑자기 이상한 문자가 써지고, 그다음에 막 고등학교 들어가서 적분 미분하고 나면 갑자기 막 수학을 포기하게 되고 막 하는데, 이거는 포기하면 안 돼. 처음에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이론적으로 써보고 노트 필기한 걸 다시 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과 같이 문제풀이를 해보시면, 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는 게 기능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막 전문적으로 깊게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학원에 뭐 문의를 하시는 내용들이 보면, 제가 비전공자인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똑같습니다. 제가 보면 학원에 있어 보면 전공자나 비전공자나 전공자들이 조금 더 뭐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는 거지.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전공자라 그래서 전기과를 나왔든 전자과를 나왔든 이분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이런 착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모르는 건 똑같아. 단지 뭐만 유리하다? 용어를 어디서 들어봤다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비전공자 분들이라고 아니면 뭐 일반인 분들이라고 아니면 뭐 나는 여자라서 못하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똑같이 시작하는 거니까 학원 수업과 뭐 그다음에 동영상 강의, 그다음에 교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 연습만 많이 해보신다면 필기 정도는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뭐 기사, 산업기사, 그다음에 기능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뭐 문제 나오는 난이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필기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어떤 뭐 전기에 관련된 자격증을 도전을 하실 때는 우선은 공부를 도전을 했으면 한번 한 바퀴 정도는 돌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시작을 했으면 한번 책을 한 번은 다 보고 동강도 한 번은 다 보고 이런 끈기를 가지고 공부하신다면 시험날 자기도 모르는 깜짝 놀랄 만한 높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하셔서 준비하셔가지고 우선 필기시험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소두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배우셨던 전기 이론 내용 중에서, 우선은 전기 이론 내용 중에서 이 이론을 저한테 지금 뭐 직립교류 전기 자기를 배웠지만, 뭐 동강 듣는 분들 중에는 아직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오늘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이론을 배우신 분들은, 자, 이게 이론을 들을 때 제가 앞에서 서가지고 막 칠판에 쓰고 막 빔 싸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생각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죠? 앞에 쓰는 거는 초록색은 칠판이고 하얀색은 분필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론을 지금 이제 좀 배우셨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노트에 필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 자, 그럼 필기를 했으면 그 필기한 내용이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적용돼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그 이론적인 내용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를 저와 함께 아주 천천히, 처음이니까 천천히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랑 풀 문제들은 2018년도 CBT 문제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제가 간단한 문제들, 그 다음에 꼭 아셔야 되는 문제들을 뭐 몇 개 같이 풀어볼 테니까 짧은 시간이나마 저와 함께 전기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딱 보시면 저항이 여러 개가 있다. 이때 자,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합성 저항은 얼마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성 저항이란 전체 저항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자,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답을 보지 말고 계산을 먼저 막 때리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전기 이론 시간에 동건쌤한테 언제 배웠다. 그러니까 언제 배웠다는 게 날짜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이구나. 그 내용이 문제로 나왔구나. 그러면 자, 1번 문제를 봤을 때는 저항이 지금 보시면 막 두 개 해서 총 4개가 그려져 있는데, 이게 직류열에서 배웠구나. 직류열 중에서 직병렬,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할 때,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할 때, 또 이거와 연관이 있는
키르호프 1법칙, 2법칙 할 때 배웠던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이 1번 문제에서는 합성장만 간단하게 물어보는구나. 하지만 나는 공부를 할 때 그래도 노트에 필기되는 직병렬을 다시 한번 보겠다. 저항의 직렬과 병렬 연결을 다시 한번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푸셔야 돼. 막말로 합성저항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암산 때려도 10초는 심했나? 10초는 심했나? 20초. 20초면 암산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 문제야. 그거는 맞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연관된 내용들도 같이 봐야 되니까 제가 오늘은 그런 것까지 같이 한번 해 드릴 테니까 같이 지금 여러분들 필기해 놓은 거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펴가지고 또 다시 적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필기만 해서 뭐 하냐고. 내가 필기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쌤이 이걸 이렇게 정리해서 문제를 푸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항 4옴, 6옴 병렬이 하나 있고 10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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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옴 두 개짜리가 병렬로 된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직렬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자,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한번 보시면 자,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고 병렬로 연결됐을 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 세부적인 뭐 내용들은 이론 시간이 다 했던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뭐 필기 공부 이론 저한테 이 내용을 지금 첫날에 배운 거잖아. 그죠? 첫날에 배운 거니까 첫날에 배웠으니까 다 까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첫날에 필기하신 내용에 보면 상세하게 적혀 있을 테니까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저와 함께 정리를 하면서 머릿속에 넣어 볼게요. 자,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저항이 직렬 연결이고 병렬 연결은 이 그림과 같이 저항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뭐 R1, 얘를 R2라고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R1, R2라고 했을 때 이때 세 가지씩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기억나시죠? 안 난다고? 노트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저항의 직렬 연결이다 했을 때는 바로 처음에 제가 뭐가 직렬 연결했을 때는 첫 마디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직렬 연결돼 있으면 전류 일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회로에서 전류 I가 이렇게 이쪽으로 흐른다고 했을 때 전체 I는 R1 부분의 전류 I1과 R2 부분의 전류 I2는 항상 일정하다 이겁니다. 이 I는 항상 일정하게 흐르고 있다고. 그래서 직렬 연결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건 전류 일정. 자, 병렬 연결에서는 어떤 게 있죠?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 일정입니다. 자, 전압이 일정하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 회로의 전체 기전력 V는 R1 부분의 V1과 R2 부분의 V2가 항상 일정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직렬에서는 전류 일정, 병렬에서는 전압 일정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 합성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R 합성장. 자, 직렬에서는 합성장 R이 어떻게 된다고? 전체 합성장 R은 R1 더하기 R2로 구할 수 있다 해줬습니다. 맞죠? 요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이론 시간에 해드렸으니까 이론 필기된 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직렬에서 R은 R1 더하기 R2로 구할 수 있고 병렬에서 합성장 R은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병렬에서는 그냥 두 개 더한 거 분의 두 개 곱한 거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역수의 합으로 구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역수의 합이란 어떤 걸? 역수란 R의 역수는 R분의 1입니다. 그죠? R분의 1이고 R1의 역수 더하기 R2의 역수 맞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R1, R2를 공통 분모로 만들어서 통분을 시켜준 다음에 우리는 지금 R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양변을 뒤집어주면 전체 R은 R1 더하기 R2 분의 R1
R2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 더한 거분에 두 개 곱한 거가 된다. 원제일 때는 저항이 두 개가 병렬로 돼 있을 때는, 세 개가 병렬로 돼 있을 때는 통분을 해야 됩니다.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를 보시면 지금 R에서 직렬에서 전체 R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저항 값이 똑같은 옴으로, 크기가 똑같이 몇 옴으로 같다고 했을 때 전체 R은 R의 개수 N개 곱하기 하나의 R값이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R의 개수, 만약에 두 개면 2, 세 개면 3, N개면 N 이렇게 해주시고, 저항이 둘 다 만약 예를 들어 1옴이면 1, 10옴이면 10으로 요 공식에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왜? 합성 저항 자체가 지금 모든 값들을 더하고 있으니까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합성 저항. 따라서 저항의 직렬 연결은 전체적인 저항 값이 커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병렬 연결에서는 지금 역수의 합으로 구하는데 이때는 저항 값이 작아집니다. 따라서 만약에 저항 값이 R1, R2 값이 같다 했을 때는 하나의 R 값을 개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맞나요? 수업 시간 해드렸잖아. 그래서 직렬일 때는 N 곱하기 R이고 병렬일 때는 R 나누기 N이라는 거. 따라서 직렬과 병렬의, 그러니까 똑같은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고 직렬로 연결했을 때 과연 몇 배 차이가 나냐 했을 때는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병렬이 얼마라고 했어요? N분의 R이었고 직렬은 NR이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약분 시켜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N분의 1에 1분의 N이니까 위아래를 곱해주면 N제곱배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똑같은 저항값을 직렬과 병렬로 연결했을 때 과연 몇 개의 직렬과 병렬로 연결을 하냐에 따라서 이 직렬과 병렬의 전체 저항값은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난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콘덴서에서는 반대로만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자, 세 번째,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 전류 일정, 합성 저항은 두 개, 그냥 합성 저항은 모든 저항값을 더한다. 세 번째, 남은 거 옴의 법칙의 3요소에서 하나가 남은 거, 전압은 분배된다. 기전력은 분배된다. 따라서 V는 V1 더하기 V2로 분배가 되는데, 어떻게 분배가 된다? R1, R2가 있다고 했을 때 저항 B만큼 분배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저항 B만큼. 그래서 R1, R2가 1대2면 V1, V2도 1대2로 분배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 V 일정이죠. 전압 일정이고 합성 저항은 역수의 합으로 구한다. 단 전류는 분배가 되는데 여기서는 저항 B만큼 분배됐지만 여기서는 병렬 연결에서는 저항의 역수비로 분배가 된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에서는 이 핵심적인 사항이 요 세 가지라는 거, 요걸 기억을 해 주시고 1번 문제를 풀어보자면 1번 문제는 그러니까 저항 두 개씩 병렬로 있는 이 세트가 두 개 세트가 직렬로 연결돼 있죠. 따라서 이걸 합성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 병렬을 하나로 처리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4옴과 6옴이 있다고 했을 때 이 4옴, 6옴을 합성 저항을 구해서 이걸 하나의 R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4옴과 6옴이 있을 때 저항의 병렬 연결이니까 전체 저항은 역수의 합으로 구하셔야겠죠. 자, 역수의 합으로 구하면 저항이 두 개니까 두 개 더한 거분에 두 개 곱한 게 되겠죠. 자, 4 더하기 6을 하면 10입니다. 그죠? 4 더하기 6분의 4 곱하기 6을 하면 24입니다. 맞나요? 10분의 24니까 2.4옴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요 저항 두 개, 4옴, 6옴짜리 병렬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2.4옴으로 만들었습니다. 뒤에 거도 마찬가지죠. 뒤에 거도 마찬가지로 병렬을 직렬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 경우에는 지금 둘이 저항값이 같네. 따라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 더하면 20이고 두 개 곱하면 100이니까 5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또 어떻게
저항값이 같을 땐 제가 개수분의 하나의 저항값으로 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개수가 몇 개다? 2개분의 하나의 저항값 10 해서 5옴이 되는 겁니다. 5옴. 맞나요? 자, 그럼 이 회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2.4옴과 5옴이 2.4옴 저항과 5옴 저항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직렬 연결일 때는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2.4 더하기 5를 하면 답은 7.4가 되는 겁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맞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거는 계산을 하실 때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런 건 이해하는 거지 암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하고 일맥상통하지만 일맥상통하는데 저항의 개수가 좀 많네요. 자, 한번 읽어보면 5옴의 저항 3개, 7옴의 저항 5개, 100옴의 저항 1개가 있다. 이들을 모두 어떻게 직렬로 접속을 시킨대. 자,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저항 3개, 그러니까 얼마짜리 저항 뭐, 얼마짜리 뭐, 얼마짜리 뭐, 이거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거를 전체를 직렬로 연결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우선은 얘를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5옴짜리 저항 3개가 직렬로 되면 그냥 다 더하면 15가 되겠죠. 자, 15 더하기 얘 7옴짜리가 5개 있으면 35잖아. 35 더하기 100을 해주면 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0이 되겠죠. 산수는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5옴짜리 3개가 병렬로 있고 7옴짜리 5개가 병렬로 있고 100옴짜리가 1개가 있는데 요렇게 세트 그러니까 얘네를 병렬로 본 거를 직렬 이런 식으로 해주면 과연 전체 저항은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냥 이게 다 더해보니까 150 나오더라 이러고 넘어가시면 안 돼. 그러면 요거를 먼저 이게 병렬로 3개가 돼 있다면 얘를 먼저 병렬을 직렬 하나로 만들어줘야겠죠. 근데 저항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합성장은 요 공식에 대입하면 돼. 자, 그럼 5옴짜리를 3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3개니까 n이 3, 저항값은 5가 되겠죠. 맞나요? 이게 이 부분에 이 병렬이라고 했을 때 하나의 저항값이 전체 저항값이 되고 7옴짜리 5개를 7옴짜리가 5개 있는데 하나의 저항값이 7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요게 하나의 합성 저항값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100옴짜리가 하나 있다. 이렇게 공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를 통분해서 더해주면 병렬을 직렬로 연결해준 전체 저항값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요 공식 직렬일 때 저항값이 같을 때는 개수 곱하기 R이 되고 병렬일 때는 N분의 R이 된다는 거, 개수분의 R이 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번 문제는 이제 가장 처음에 배우시는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 되니까 잘 기억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자기 저항의 단위에 해당하는 것은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자기 저항이 있다 했을 때 그냥 저항은 뭐고 자기 저항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 수업 시간에 해드렸는데 언제? 전개 자개할 때 해드렸잖아. 전개 자개할 때 전기회로와 자기회로의 비교해가지고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노트에 지금 필기된 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기회로란 저항이 있고 전류 I가 흐르고 저항 R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저항 R이 되는 거고 이 전류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힘이 기전력, 전압 V가 되겠죠. 이게 전기회로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옴의 법칙은 I는 R분의 V가 되겠죠. 자기회로는 어떻게 돼 있나? 자기회로는 말 그대로 이게 좀 그림이 복잡한데 이렇게 어떤 원통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코일을 막 감는 거예요.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고 이 코일에다가 전류 I를 흘려주면 전류 I가 흐르게 되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전류 I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뭐가 발생을 해요?
자속 파이가 발생을 합니다. 자개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자기 회로에서는 자속 파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자기 회로에서 자속 파이가 발생을 해서 흐르게 되는데 이 자속 파이의 흐름, 자속 파이의 흐름을 방해하는 애를 자기 저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저항이라고 하고 자기 회로에서는 자기 저항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봅시다. 전기 회로에서는 뭐가 흘러다닌다고? 전류 I가 자기 회로에서는 자속 파이가 흘러다니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고 자속의 단위는 웨버입니다. 웨버. 자, 단위. 전기 이론에서 단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풀 때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써드리는 단위는 기호뿐만 아니라 단위도 항상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류 I의 흐름을, 전기 회로에서 전류 I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힘을 기전력 V라고 하고 단위는 볼트라고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V는 IR, 옴의 법칙에 의해서 IR이 된다. 이건 옴의 법칙에 의한 V가 되는 거고, 원래 전압 V는 단위 전하가 한 일회양, V는 Q분의 W라고 했던 공식도 있었다는 게 갑자기 머릿속에 막 떠오르잖아. 했습니다. V는 Q분의 W. 따라서 V는 QV라는 공식이 있었죠. 자, 어쨌든 V라는 거는 전류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힘이었고, 이 자속 파이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힘도 있겠죠. 그 힘을 뭐라 한다? 기자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자력은 NI다. 이렇게 되고, 이 기자력이라는 건 NI죠. I가 N번 감겨서 돌고 있죠. 따라서 이 NI, 기자력의 단위는 암페어 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페어 턴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옴의 법칙에서 이제 남은 게 전기 회로에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 존재를 하고, 저항은 옴이라는 단위를 쓴다. 요거는 다 아실 텐데, 저항 R은 고유 저항 로우에는 비례하고 면적 S에는 반비례하며 길이 L에는 비례한다. 요 내용까지 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그럼 자기 저항 RM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자, 근데 옴의 법칙이란 I는 R분의 V고, 따라서 R은 I분의 V다.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R은 I분의 V다. 자, 다르게 생각하면 자속 파이는 저항분의 힘이 될 거 아니야. 맞나요? 그래서 RM분의 NI다. 따라서 RM은 자속 파이분의 NI다. 그러면 자기 저항의 단위는 요거대로 써보면 되잖아. 파이분의 NI를 단위에다가 넣으면 돼. NI의 단위는 암페어 턴이었죠. 맞나요? 파이의 단위는 웨버였습니다. 따라서 자기 저항 RM의 단위는 뭐가 된다? 암페어 턴 퍼 웨버가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암페어 턴 퍼 웨버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1번은 뭘까? 1번은 옴이니까 저항의 단위고, 이건 뭐예요? H per M 이렇게 읽지 말고 헨리 퍼 미터죠. 헨리 퍼 미터. 헨리 퍼 미터는 투자율, 뮤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투자율 또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전개의 유전율, 전기력선의 투과 비율을 유전율, 입실론이라고 하고, 입실론의 단위는 페럿 퍼 미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자개로 넘어오면 자기력선의 투과 비율, 투자율이라고 하고, 투자율은 뮤라고 쓰고, 뮤는 헨리 퍼 미터를 단위로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까지 기억을 해 주시고 4번으로 넘어가 보면, 4번 문제는 두 자극의 세기가 M1, M2 웨버를 가지고 있는데 거리가 R미터 떨어진 R미터인 경우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몇 뉴턴인가? 힘을 구하라 이거잖아. 뉴턴, 힘을 구하라고 하죠.
얘는 웨버는 m의 단위고 거리 r을 줬습니다. 이때 두 자하,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자,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자, 이거는 뭐로 풀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쿨롱의 법칙입니다. 쿨롱의 법칙. 자, 쿨롱의 법칙이란 전개에도 있고 자개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개의 쿨롱의 법칙과 자개의 쿨롱의 법칙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뭐 기호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칠판에 정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노트에 있는 게 맞는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전개에서 쿨롱의 힘, 자, Q 쿨롱이 있고 Q 쿨롱이 있습니다. Q1, Q2 쿨롱이 있다고 했을 때, Q1, Q2 쿨롱이 있다고 했을 때 이때 작용하는 힘 F, 이 두 전하가 R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작용하는 힘 F는 단위를 뉴턴이라고 쓰고, 이거는 어떻게 된다? 쿨롱 상수 K 곱하기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량 Q1, Q2의 곱에 비례한다고 했었죠. 그죠? 이게 쿨롱의 법칙입니다. 쿨롱의 법칙에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했는데, 자, 이때 쿨롱 상수 K가 얼마죠? 자, 쿨롱 상수 K는 4파이 곱하기 입실론 분의 1입니다. 4파이 곱하기 입실론 분의 1인데, 이게 만약에 이 두 전하가 존재하는 공간이 진공이나 공기 중이 되면 입실론에서 입실론 S 값이 1이 되니까 입실론 제로만 남겠죠? 맞나요? 자, 이때 입실론 제로 값이 얼마예요? 자, 요게 대입을 해야 되니까, 자, 쿨롱 상수 K는 4파이 곱하기 입실론 제로인데, 입실론 제로는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말씀드렸죠? 맞나요? 그래서 약분이라는 걸 해보면 파이파이 날라가고 36과 4를 약분을 하면 9분의 1이 될 거고, 이걸 정리를 해주면 9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니까 분자로 올려주면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겠죠? 맞나요? 따라서 뭐 진공이나 공기 중에서의 쿨롱 상수는 9 곱하기 10의 9승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말씀드렸고, 자, 우선 이 식에다가 이 쿨롱 상수를 대입을 하면 4파이 곱하기 진공이나 공기 중이면 입실론 제로만 남겠죠? R 제곱분의 Q1, Q2가 된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얼마가 되겠어요? 이 9 곱하기 10의 9승을 대입해주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이게 쿨롱의 법칙에서 쿨롱의 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전개이세기 E는, 자, 전개이세기 E는 볼트 퍼 미터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죠? 이때 공식은 4파이, 두 전하, 하나의 전하가 있을 때 R미터 떨어진 지점에 어떤 전하가 있다? 단위 전하가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전개이세기입니다. 따라서 전개이세기는 4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인데 1이라고 가정을 하면 R 제곱 분의 Q1 곱하기 Q2인데 Q2가 1이잖아. 그러니까 Q가 되는 거라고. 맞죠? 자, 그 다음에 전위 V는 볼트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4파이 곱하기 입실론 제로 R분의 Q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전속 밀도 D는, 전속 밀도 D라는 거는 밀도기 때문에 전속이니까 전속의 단위는 쿨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밀도니까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가 되겠죠. 맞나요? 따라서 전속 밀도 D는 면적분의 전속이니까 푸사이가 될 거 아니야. 맞나요? 자, 근데 가우스 법칙에서 Q쿨롱의 전속에서는 몇 개의 전속이 나온다? Q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 면적은 9의 면적이니까 4파이 R 제곱 분의 Q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다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네 개의 공식을 봤을 때 이 전개이세기 E를 이용해서 얘네를 구하는 방법은, 자, 힘 F는 여기 좀 지워볼게요. 자, 힘 F는
전개이색이 E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여기는 Q1, Q2가 있고 여기는 Q만 있죠. 따라서 전개이색이 E에다가 전하량 Q만 곱해주면 쿨롱의 힘이 되는 거고, 자, 전이 V는 전개이색이 E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R 한 번만 곱해주면 제곱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거리 R이 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전속밀도 D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모르면 화낸다고 말씀드렸죠? 전속밀도 D는 전개이색이 E에다가 요 두 개 공식에서 차이는 입실론이 있냐 없냐죠. 맞나요? 따라서 여기다가 입실론만 곱해주면 전속밀도 D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 전개이색이를 이용한 쿨롱의 힘, 전이, 전속밀도 D 구하는 공식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건 어디라고 그랬어요? 전개라고 했죠. 그럼 자개에서는 이 공식들에서 자개 기호로만 바꿔주면 된다. 간단하게 써보면 자개에서는 힘 F는 똑같은 뉴턴 단위를 사용을 하고 4파이 뮤 제로 뮤 S R 제곱 분의 M1 M2가 됩니다. 어디 갔어? 자, 그 다음에 전개의 세기가 있으니까 자개는 자개의 세기가 있겠죠. 자, 자개의 세기는 H라고 쓰고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된다? 4파이 뮤 제로 R 제곱분의 M 기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위 V가 있고 자위 U가 있다고 했을 때 자위 U는 암페어 턴이 되는 거고 4파이 뮤 제로 R분의 M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속밀도 B는 S분의 파인데 S분의 M이 됩니다. M 웨버에서는 몇 개의 파이가 나온다? M개의 자속이 나옵니다. 따라서 얘도 4파이 R 제곱 분의 M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개와 마찬가지로 전개의 세기를 이용한 힘, 전이 전속 밀도였으니까 자개의 세기를 이용한 힘은 F는 H 곱하기 자개의 세기 H 곱하기 자하량 M이 되겠죠. 자, 맞나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는 자위 U는 전개의 세기 H 곱하기 여기에다가 뭐 R만 곱해주면 이렇게 되잖아. 따라서 거리 R이나 L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속밀도 B는 뭐 자개의 세기 H에다가 투자R만 곱해주면 뮤가 날아가죠. 따라서 뮤 H라는 대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대공식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대공식이죠.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4번 문제의 답은 M1, M2가 떨어져 있을 때 M1 웨버, M2 웨버가 R미터 떨어져 있을 때 이 두 자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자기력, 힘의 힘이잖아. 힘은 몇 뉴턴이다? 4파이 곱하기 뮤 제로 곱하기 뮤 S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인데 4파이 곱하기 뮤 제로분의 1은 뮤 제로가 얼마예요, 여러분? 뮤는 뮤 제로 곱하기 뮤 S인데 뮤 제로 값은 얼마? 뮤 제로 값 외우라고 했잖아.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아까는 36파이분의 유전율에서 입실론 제로는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 투자율에서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인데 어쨌든 이 식 자체도 쿨롱 상수 K 곱하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이게 쿨롱의 법칙이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요걸 찾아주셔야겠죠. 쿨롱 상수 곱하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너무 많이 풀었나?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해요. 자, 여러분 힘내셔야 됩니다. 칠판에 쓰는 게 다 이상한 기호 그다음에 숫자밖에 없다고 축 처지지 마시고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가 몇 번을 강조했었죠. 자, 두 평행한 도선 사이에 거리가 1m 떨어진 왕복 도선 사이에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인 경우에 전류의 세기는 얼마인가 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D분의 2의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까먹었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봅시다. 자, 두 평행 도선 사이에 I1이 흐르는 도선이 있습니다.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I2가 있습니다. 그죠? 맞나요? I1, I2가 흐르고 있습니다. 평행하게 흐르고 있는데 이 두 도선 사이에 거리는 1m라고 했네요. R이 1m다. 이때 이 단위 길이당 1m가 되겠죠. 요 단위 길이를 얘기합니다. 이 단위 길이, 이 길이 1m가 아니라 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단위 길이 1m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래. 자, 그러면 이 힘은 어떤 힘이에요? 무슨 힘이야? 모르겠지. 자, 다시 볼게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 여러분, 전류가 흐르네요. 전류가 흐르면 누구? 앙페르의 오론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맞나요? 자개가 형성이 됩니다. 자속 파이가 형성이 돼서 자개의 세기 H가 존재하게 되고 자속 밀도 B가 존재를 하겠죠. 자, 그런데 앙페르의 오론나사 법칙에 의해서 생긴 이 파이1은 누구 때문에 생겼다? I1 때문에 생겼습니다. I1 때문에 생긴 파이1이 여기 요 지점에도 생기겠지만 1m 떨어진 요 지점에도 파이1이 존재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지금 I2 부분을 볼게요. I2 부분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맞죠? 전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파이1이 가서 때렸죠. 파이1이라는 거는 결국은 H가 되고 B가 되는 거잖아. 자개니까. 자, 그러면 I가 있고 B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떠올라야 돼요? 우선 아까는 앙페르였고 지금은 누가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방향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고, 지금 I가 존재하고 B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누구? 플레밍이 떠올라야 돼.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있고 왼손 법칙이 있는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법칙이라서 이때 뭐 도체의 운동 방향과 자속 밀도 B의 방향을 할 때 발생하는 이거 손가락을 잘못 들면 안 되니까 요 중지 손가락, 엄지는 도체의 운동 방향이고 F, B, 검지는 B죠. 자속 밀도 B의 방향을 할 때 발생하는 뭐 전류의 방향은 중지 손가락. 이게 발전기 법칙, 플레밍 오른손 법칙이고, 그다음에 왼손은 언제? 자, 왼손은 뭐 자속 밀도 B의 방향을 알고 흐르고 있는 전류의 방향을 알 때, 이때 발생하는 이 힘, 전자력 F의 방향을 알고 싶을 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쓴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발생하는 이 힘은 어떻게 구한다? 이 힘 F는 IBL 사인 세타라고 구한다고 했어요. IBL 사인 세타. 단위는 뉴턴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선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I1의 방향과 I2의 방향이 같다 했을 때는 이 두 도선이 어떻게 한다고?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시켜 보면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이 두 도선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 서로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작용합니다. 됐죠? 흡인력이 작용한다. 만약에 힘의 방향이 다르다고 했을 때는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한다고 했어요. 이거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반발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힘을 물어보고 있다고. 힘을 알고 있을 때, 힘의 크기를 알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자, 우선 요 공식에 대입을 시켜보면 이때 발생하는, 자, 요 파이1에 의해서 발생하는 뭐 I2가 흐르는 이 2번 도선에 작용하는 힘을 F2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 F2는 어쨌든 전자력 F니까 I 곱하기 B 곱하기
L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이 사인 세타에서 사인 세타란 전류와 자속 파이가 만나고 있는 각도죠. 만나고 있는 각도가 지금 몇 도로 만나고 있어요? 90도. 수직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사인 90도가 되겠죠. 사인 90도는 1입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는 1이 되겠죠. 자, 그럼 남은 거는 I 곱하기 B 곱하기 L이 되는데, 자, 여기서 I는 누구예요? I1이에요? I2예요? 지금 F2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I는 I2가 됩니다. I2 곱하기 B 곱하기 자속 밀도 B 곱하기 L인데, 자, 여기서 B는 I2 곱하기 B인데, B는 아까 전에 방금 전에 했던 문제에서 B는 뮤 H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맞나요? B는 뮤 H고 길이 L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자속 밀도 B는 I2 곱하기 뮤 H. BH가 아니라 이건 다른 공식을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게 얘를 넣을 게 아니라 뮤 H인데 맞구나. 자, 그러면 I2 곱하기 뮤 곱하기, 여러분 H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H란 뭐예요? 자개의 색이죠. 뭐 때문에 발생한 자개? 전류에 의해서 발생한 자개니까 전류 I1에 의해서 발생한 자개이기 때문에 이 자개는 앙페르의 주해적분 법칙이죠. 이 앙페르의 주해적분 법칙에서 발생하는 자개의 색이 H는 자속 파이가 다니는 이 길, 자로의 길이 2파이, 반지름, 원주가 되겠죠. 이 원주 2파이 R분의 H는 I가 됩니다. I. 이게 뭐라고? 자개의 색이 H라고. 전류에 의해서 발생한 자개의 색이 H는 2파이 R분의 I가 되니까 요 H 대신에 2파이 R 분의 I. 이 I는 I1이 되겠죠. 왜? 자속 파이 1은 I1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분의 L 이렇게 된다고. 됐나요? 자, 근데 여기가 만약에 진공이나 공기 중이라고 하면 뮤 제로가 되겠죠. 뮤 제로.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정리를 해보면 I1, I2 있고 뮤 제로 값이 제가 얼마라고 했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2파이 R L은 그대로 있고 I1, I2죠. I1 곱하기 I2다 이렇게 했을 때 약분되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 파이다 약분되고 2 남죠. 그 다음에 I1 곱하기 I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되겠죠. 2파이 L 곱하기 L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파이야. 뭐 이상한데? 조금? 4파이 2파이 D분 R분의 여기 R이 어디 갔어요? 여기 R이 빠졌네요. 이렇게 해서 R 이렇게 되겠죠? R이 빠졌으니까 정리를 해보면 R분의 2 곱하기 I1 곱하기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L인데, 지금 이거는 이 힘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 전체, 요 길이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힘이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단위 길이당이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 길이를 나눠주면 단위 길이당 힘이 되겠죠. 이 힘의 크기는 전체 힘이 되니까, 전체 길이의 힘이 되니까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이 전체 길이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이 전체를 만약에 이 힘을 단위 길이로 나눠주게 되면 뉴턴 퍼 미터가 될 거고, 얘는 단위 길이로 나눠준다는 건 이 식 전체를 R로 나눠주게 되겠죠. 그럼 L로 나눠주면 R이 날아갈 거 아니야. 맞나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이 정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L이 날아가 버리니까 R분의 이 R이란 뭐다? 두 도선 사이의 거리죠. 거리분의 2 곱하기 I1 곱하기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미터가 됩니다.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이니까. 자, 얘의 크기가 얼마다?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어떤
이 길이를 이 두 도선 사이의 길이가 두 도선 사이의 거리가 1m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R이 1이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I1 곱하기 I2 곱하기 I2는 약분 되니까 18이 되는 거고 I1 곱하기 I2는 9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I1 곱하기 I2. 근데 문제에서 특별하게 지금 I1, I2가 다르다는 말이 없으니까 같다고 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I1, I 하나, 이게 결국은 I 값이 같다고 했으면 I 제곱이 9가 되겠죠. 따라서 I 제곱이 9니까 하나의 I 값은, 하나의 전류 값은 3A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얼마가 된다? 3A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알게 되면 좋겠지만 정 못 외우시겠는 분들은 어떤 공식? 요 공식. 평행 도선에 작용하는 힘. 평행 도선에 작용하는 힘은 거리분의 2에 전류 1 곱하기 전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 공식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어떤 힘이 작용하냐, 끌어들이는 힘이냐 서로 밀어내는 힘이냐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공식들에 대입을 해서 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몇 번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류의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전류의 크기를 어떻게 구해야 되나 멍 때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힘을 구하는 공식을 하면, 단위 길이당 힘을 구하는 공식을 알면 I, 전류의 값도 구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힘의 크기와 전류의 크기를 준 다음에 과연 이 두 도선은 몇 미터 떨어져 있냐, 이걸 있다고. 이 R이 거리 R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서 F, 힘을 물어볼지 I, 전류의 크기를 물어볼지 거리 R을 물어보는 거는 똑같이 하나의 공식에서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식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위치만 바꿔주면 되잖아. 위치만. 그래서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고, 이거는 뭐 기능사든 기능장이든 워낙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행도선에 작용하는 힘이었고, 이때 발생하는 힘, 단위 길이당 힘 F는 거리분의 2 곱하기 I1 곱하기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좋겠고, 자, 지금 이제 오늘 수업을 했던 게 이제 전기 기능사 필기 문제 중에서 최근에 나왔던 CBT 문제, 필기 시험 문제에서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몇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풀이를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되게 표정이 쉽다 이런 표정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러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필기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냥 노력해서 되냐, 그게 아니라 이해와 암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저희 지금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공부를 해보셨을 때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여러 번 이렇게 접하다 보면 결국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자기께 되게 돼 있는데,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저희와 함께 아니면 저와 함께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아니면 쉽게 암기를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쉽게, 물론 처음에는 이제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저도 수업을 하지만 이해를 해 봤는데 너무 어렵다 느껴지면, 이거는 어쨌든 문제에 나올 때 제가 그런 걸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는 모르시겠으면 공식만 암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공식을 찾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공식에 대입을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된다, 이렇게 오늘처럼 적용을 시켜 드리니까, 절대 공식 나오는 문제라서 이건 포기하고 싶다, 이런 공식은 그냥 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버리시면 안 되고, 이 전기 이론에서 나오는 공식과 법칙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떤 수를 대입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대방전기통신 학원에서 하는 필기 수업과 필기 수업을 잘 이론으로 바탕을 해서 필기 시험을 대비해 주시고 멋있게
높은 점수로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이어지는 실기 과정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필기 실기를 한 방에 쫙 다이렉트로 통과하실 수 있도록 저희 대방학원에서 최고의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많이 학원으로 문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지금 기능사와 기능장, 전기 관련 전기 기능사와 전기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방학원에서 재직자 과정으로 재직자 국비지원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용지원센터에서 재직자나 실업자로 네일뱅 카드를 발급받으실 분들은 비용적인 부담도 덜어서 학원 수업을 최고의 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하단에 나오는 학원, 아니면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상세 설명이 있으니까 저희 학원으로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릴 거고,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해주는 네일뱅 카드 국비지원 과정도 개설이 되어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기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